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 올해 40대가 된 남성입니다. 40이 다 된 나이에 결혼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까지 다이렉트로 하게 되어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그런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잊혀지긴 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 아내는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늘 아내를 위해 아내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아내의 부모님보다 그녀를 사랑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남몰래 짝사랑해왔던 그녀를 돌고 돌아 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땐 평생 제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겠노라 늘 다짐했었죠.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고1 때이고 그녀의 이름은 서하연이었습니다. 하연이는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여고에 다녔는데 늘 같은 시간에 나와 버스를 타자마자 왼쪽 창가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전 3년 내내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연이는 학교 다니는 당시에도 주변에서 예쁘기로 소문난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아담한 키, 올망졸망한 이목구비에 전교에서 놀 정도로 공부도 꽤 잘했기에 저희 학교 다니던 남학생들은 거의 하연이를 좋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라면 그녀와 전 평소에 말 한마디 섞어볼 일 없을 정도로 접점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어느 날 봄을 알리는 봄비가 갑작스레 찾아오던 날 얼마나 비를 맞고 있던 건지 하연이는 초봄의 추운 날씨에 입술까지 부들거리며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전 무슨 용기가 난 건지 제 가디건을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얹어주었고 제가 쓰려고 가져왔던 우산을 건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으면 이거 써. 나 우산 하나 더 있거든 하며 억지로 쥐어주고 뒤도 안 돌아본 채 30분이나 걸리는 집까지 비를 맞으며 뛰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그날 잠을 못 잘 정도였죠. 뒤 돌아 뛰어오기 전 뒤에서 고마워 하던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달콤해서였을 겁니다. 다음날 그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그녀가 버스에 타고 있었고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전 그녀의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두어 정거장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아 절 보며 생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죠. 이름은 서하연이고 그날은 정말 고마웠다며 꼭 인사를 하고팠다고 계속 제가 타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쇼핑백을 수줍게 건네며 어제 너무 고마웠어. 이건 어제 빌려줬던 거랑 답례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넣어봤는데 취향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차에서 책 보던 게 생각나서 책을 좋아하나봐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하연이의 학교 앞에 버스가 멈춰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리기 전 하연이는 제게 그 책 주는 거 아니다? 다 보고 꼭 다시 돌려줘.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꼭 말해주고 하며 학교로 뛰어갔고 저도 학교에 도착해 쇼핑백을 열어보니 포근한 섬유 유연제에 그녀와 같은 향기가 나는 저의 가디건과 우산 그리고 정말로 책 한 권이 들어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친구로서 제게 호감을 느껴 말을 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책을 빌려준 거였죠. 그날부터 그녀와의 사이도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늘 버스에서 만나면 인사도 주고받게 되었고 종종 버스 정류장에서 책에 대해 토론을 나누기도 했죠. 전 이미 예전부터 그녀를 짝사랑해왔기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만 그녀는 절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주변엔 저 말고도 그녀를 흠모하는 남학생들이나 친구들이 너무 많았죠. 그중엔 저의 절친 중 하나였던 동현이나 서진이도 있었고 사실 제 주변 모든 남학생들이 한 번쯤 하연이를 좋아해본 적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전 그렇게 그녀의 옆에서 좋은 친구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에 숨어 늘 제 마음을 속이며 지내왔죠.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내리 짝사랑만 해왔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대학생이 되면 꼭 고백을 하고 말 거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따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대학생이 되어 만난 하연이는 더욱 아름다웠고
그녀는 언제나 제게 너 같은 친구를 둬서 난 정말 행복해. 너랑 사귀는 여자는 정말 좋을 거야. 착하지, 공부 잘하지, 매너 있지. 그런데 왜 너 여자친구가 없니? 좋은 대학에 왔으니 얼른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성준아. 하며 마치 제 마음을 알고 있지만 저와 사귈 마음은 없다는 듯 제게 보란듯이 남자들을 사겨대곤 했습니다. 하연이는 신기하게도 인기가 많았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짧게는 일주일, 오래 사귀어봐야 3개월 정도로 짧은 연애 기간을 보냈고, 그럴 때마다 헤어져서 힘들다며 꼭 제게 술을 사달라며 잔인하게도 제 마음을 흔들어대곤 했었습니다. 전 이번에야말로 나가지 말아야지, 하연이 얼굴 보면 내 마음이 더 흔들리니까 하며 다짐해봤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 화면에 그녀의 이름만 떠도 머릿속은 하얘지면서 이번에야말로 꼭 고백을 하겠다며 호기롭게 나간 것만 몇백 번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늘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잘가 라고 말한 뒤 터덜터덜 걸어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나중에 안 사실로는 하연이네 부모님은 꽤나 개방적인 분들이셨고, 아버님은 대학 교수로, 어머님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시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하연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정략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게 된 하연이네 부모님은 서로 바람을 그렇게 피워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동딸이라고 하나 있는 하연이는 늘 뒷전인 채 서로의 애인과 바람 피우기에 급급했고, 점점 더 하연이는 애정 결핍이 심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오는 남자 안 맞고 가는 남자 안 잡는, 좋게 말하면 애정 결핍이고 나쁘게 말하면 연애 편력이 화려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예쁜 얼굴까지. 주변에서 하연이를 가만둘래야 가만둘 수가 없었죠. 하연이는 대학을 다니던 도중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과 수석이었던 2학년 선배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며 휴학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때 전 매우 놀랐지만,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평생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온 하연이가 늘 안타까웠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으라며 결혼식까지 찾아가 축하까지 해주었죠. 하지만 누구보다 잘 살 거라던 하연이의 결혼 생활은 겨우 1년 만에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연이는 또다시 제게 기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후 어찌저찌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취직을 하게 될 때까지 전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고 하는 모습을 또 옆에서 지켜만 보게 되었고, 30살이 되던 무렵 그녀가 3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저는 그녀와 사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번째 이혼남은 저의 고등학교 절친이었던 동현이었죠. 동현이는 제가 본 남자 중 가장 괜찮은 놈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놈이었습니다. 집안 좋지, 성격 좋지, 키 크지, 잘생겼지. 솔직히 말해 이런 놈이 왜 나랑 절친이지? 싶을 정도로 대단한 놈이었죠. 그랬던 동현이와 10년 넘게 짝사랑해온 하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친으로서 마땅히 축하해줘야 한다고 머릿속으론 생각을 했었지만, 마음속 한켠에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 항상 안 될까? 왜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매일이 힘들었고,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둘이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못난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못난 생각만 하며 둘의 결혼 생활을 하염없이 부러워만 하고 있을 때 그 둘은 그런 저나 모두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SNS나 여기저기에 자신들은 행복해요 라며 늘 함께한 여행 사진이나 좋은 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광고하듯 몇십 장씩 올려대곤 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둘은 또다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하연이는 여태까지 본 수많은 이별 중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동현 씨를 사랑한다고, 왜 이혼까지 하게 된지 모르겠다며 제 앞에서 많이 울었고, 전 여전히 아름다운 하연이를 보며 그날만큼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내가 잘해줄게,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며 1년 정도 묵묵히 그녀의 옆을 지켜준 결과 저는 약 15년의 짝사랑을 끝내고 드디어 하연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지난 연애 시절들을 생각해보니 전 하연이의 뒤돌아서던 모습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게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원래 더 아픈 것처럼 그녀를 제가 더 사랑했기에 늘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었죠. 그만큼 그녀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집안 환경은 어찌됐던 대외적으로 멀쩡한 집안에서 유복한 외동딸로 자라 좋은 대학에 좋은 기업에 취직까지 한 그녀와 달리 저희 집안은 평범함에 겨우 미치는 그럭저럭인 집안이었고, 그녀를 따라 무작정 간 대학을 졸업해 어찌저찌 안정적인 공기업에 취직은 하였지만 결혼식장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들어가기 전까지 주변에서는 어찌 저런 남자랑 하연이가? 아무리 하연이가 이혼녀라고 해도 참 아깝네? 얼굴은 예쁜데 말이지 란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그녀가 여태까지 사귀었던 남자와 결혼했던 남자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연이에게 당당한 남편이 되고 싶어 승진 욕심에 잦은 야근으로 주말도 없이 많이 바빴지만 오히려 하연이는 바쁜 제가 보기 좋다며 서운해하지 않고 옆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며 각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연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주변에 절친 몇 명 제외하고는 친구도 별로 없어서 주말에는 늘 집에만 있던 저와 달리 항상 그녀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하연이는 주말마다 모임이니 행사니 하며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전부터 자기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기에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말하길, 우리가 부부는 맞지만 서로 회사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만큼 각자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해 너무 간섭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해서 내가 승준 씨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줄 거지? 난 집에서 혼자 있으면 우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 안타깝게도 그 우울함을 당신이 다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메워질 수 없는 부분은 내가 알아서 채우도록 할게. 그리고 당신이 정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분명하게 이야기해줘. 나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니 각자 조율해서 잘 해보도록 하자 라는 게 그녀의 지론이자 신념이었죠. 저는 언제나 그녀에게 지기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다른 부부들처럼 주말에 교회로 놀러도 나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연이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썩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느 아가씨들처럼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아이쇼핑하고 하는 걸 즐기지도 않았고, 차를 마시거나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의아했지만 사회생활이겠거니 하며 넘어가곤 했고, 어쩌다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셔도 늘 집에는 멀쩡하게 돌아왔기에 별 다른 의심 없이 지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런 아내를 점점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회식이다 모임이다 할 때 저와 연락이 안 된다거나 말없이 밤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최근엔 주량을 훨씬 넘길 정도로 포금을 하고 들어오거나 회식하는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되어 새벽 3시까지 잠에 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연아,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많이 마시지도 못하는 거 왜 이리 많이 마셨어? 걱정되게. 속은 좀 괜찮아? 회식한 거야? 왜 연락이 안 됐어? 많이 취할 것 같으면 내가 연락하라고 했잖아. 내가 회사까지 데리러 간다고. 난 괜찮아. 안 취했어. 오늘은 과장 부장 전무까지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셨어. 내가 팀장이다 보니 한 잔, 두 잔 권하는데 안 받을 수가 있나? 팀원들 앞에서 모범이 돼야 팀이 잘 돌아가지 않겠어? 당신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알 거 아냐. 나 하나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여자인데 이렇게 취할 정도로 많이 권한 거야? 참 진짜 사내 갑질로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 당신도 참 겨우 그 정도로 신고는 무슨 신고야. 그리고 갑질은 무슨. 이 정도 안 하는 사회생활이 어딨다고 그래. 내가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며 화장도 못 지운 채 그대로 뻗은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못나서 회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아내가 안타까워 속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숙취로 속병이 난 아내에게 콩나물국을 끓여주며 진지하게 말을 꺼냈죠. 하연아,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일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나 혼자 번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한번 생각해봐. 옆에서 힘들어하는 너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라며 물어봤고, 내심 알았다며 안 그래도 회사 생활 힘든데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는 펄쩍 뛰며 제게 소리를 쳤죠.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기업에서 철밥통으로 일하는 당신이랑은 달라. 대기업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대기업 다닌다 하면 월급을 뻘로 주는 줄 아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알아? 당신 말 맞다. 나 여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힘들었어. 난 적어도 당신은 내가 일하는 거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당신도 여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얌전히 밥이나 하고 남편 집에 오는 거나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 중에 하나였어? 내 일이 옆에서 보기에 그렇게 쉽게 그만두라고 말할 정도로 하찮은 거였냐고. 무슨 소리야 하연아.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숙취 때문에 속병이 날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래. 그렇게까지 상사들한테 잘 보여서 뭐 하냐는 거야. 네 몸은 다 상해가는데. 하연아, 나 네 남편이야.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부라면 서로 기대고 힘들 땐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 이것도 내 커리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쁠 때도 있고, 난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들어앉아 애나 보고 하염없이 당신만 기다리라고 한다면 숨 막혀서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말아줬으면 해. 당장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지만 낳는다 해도 바로 복직할 거니 회사는 계속 다닐 거야. 정 힘들 땐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라며 딱 잘라 말하는 아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떨 땐 성과금으로 제 월급의 2배 가까이 되는 돈이 부부 통장에 꽂히는 걸 볼 때마다 속물스럽게도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모순적이네요. 그렇게 다툼 아닌 다툼이 있고 며칠 뒤 아내는 야근이 있으니 너무 자주 연락하면 눈치 보이니까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출근을 했죠. 알았다고는 했지만 벌써 10시가 넘은 시간에 전 너무 걱정이 돼서 문자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었고, 12시가 다 될 무렵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시가 넘어 아내에게 문자를 다시 했죠. 야근하느라 연락이 안 돼? 혹시 야근하고 회식 끌려간 거 아니지? 취하거나 많이 힘들면 전화해. 안 자고 내가 바로 데리러 갈게 라고 물어보았지만 5분 뒤 아내에게선 아니야, 지금 막 마쳤어. 이제 갈 거니 먼저 자고 있어. 30분 뒤면 들어갈 거야 라고 연락이 왔을 때에는 혹여나 또 술에 잔뜩 취해 택시도 안 잡히는데 길에서 고생할까 싶어 아내의 회사 쪽으로 말없이 데리러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30분 뒤면 도착한다는 아내의 말에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도 아내의 회사까지 20분도 걸리지 않았기에 시간이 얼추 맞겠다 생각하며 데리러 갔죠. 하지만 야근 때문에 바쁘단 말과 다르게 아내의 회사 근처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고요했고, 아내가 일하는 10층엔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방금 전까지 팀원들이 야근을 했을 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내가 한 발 늦었나? 다들 마치고 돌아갔나 보네 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마침 먼 발치서 아내가 택시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희 집인 105동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집과는 한참 떨어진 정문에서 내렸고, 택시에서 내린 줄 알았던 승용차는 자세히 보니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하연이는 자연스럽게 조수석에서 내려 동승자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쉬웠는지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더니 그 사람과 더 이야기를 하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 사람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 거리고 어둡기도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어렴풋한 실루엣으로 그 사람은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한참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다가 10분이 지나고서야 헤어졌고, 그렇게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야근하고 알아서 택시 타고 올 거라고 했는데 왜 택시를 타지 않고 내가 모르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고 돌아왔는지,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데려다 주는 거라면 왜 우리 집 앞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 내렸는지, 왜 직장 동료와 그렇게 애틋한 분위기였는지 눈으로 보고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려서 둘에게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려 도저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그렇게 전 유유히 빠져나가는 고급 승용차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때 마침 먼저 집으로 돌아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없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던 거겠죠. 집에 왜 없어? 설마 나 데리러 간 거 아니지? 나 방금 도착했어.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만 잘게. 당신도 추운데 밖에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하며 전화를 끊었고, 오늘 본 상황들을 정리할 겸 30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가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까 그 남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하다 보니까 잠이 오질 않았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아내가 확실하게 잠든 걸 확인한 전 아내의 핸드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잠금 화면 같은 거 없었던 아내의 핸드폰이 굳게 잠겨 있었고, 제 생일에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다 쳐보았지만 끝내
볼 수가 없었죠. 그때 마침 아내에게 카톡 메시지가 오면서 잠깐 화면이 켜졌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 저장된 이름은 내 남자였고 메시지의 미리 보기는 잘자 내 사랑이었죠. 아마 방금 아내를 데려다준 그 남자였을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 봤으면 좋았을걸. 그 후로 전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의심되기 시작했고 저의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회사에서 2박 3일로 연수를 가게 되었다며 짐을 싸고 있었고 전 아내 앞에서 아내를 의심하고 있단 걸 들켜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소리 지르고 말았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박 3일이나? 거기 직원이 너밖에 없어? 아무리 팀장이라지만 야근의 회식에 이젠 연수라고? 분명 그건 회사 연수 때문에 외박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속에선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더 확실한 근거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애써 화를 참은 채 마지못해 잘 다녀오라고 했죠. 내가 방금은 화내서 미안해. 너 회사 생활하는 걸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새 나랑 시간을 너무 안 내줘서 서운해서 그랬어. 연수가 언제라고? 짐은 다 싸놨어? 라고 묻는 제게 아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모레야. 모레 갔다가 월요일쯤 올 것 같아. 알아. 걱정하는 당신 마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우리도 여행 가자.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 아니면 산으로 갈까? 하며 생긋 웃는 아내를 보며 전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치 없는 제가 봐도 거짓말임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내의 연수 날짜가 되었고 전 그날에 맞춰 모아뒀던 휴가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를 따라다녀 볼까 해서요. 정말로 아내가 연수를 간 거라면 사죄라도 할 심정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는 차가 제 차란 걸 들키면 안 됐기에 아는 동생에게 차까지 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미리 출근한다며 가는 거 배웅 못해줘서 미안하단 말을 하고선 아내 몰래 주차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고 30분 뒤 연수에 간다는 아내는 그날따라 더욱 아름답게 차려입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집을 나와 인적이 드문 곳까지 걸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아내를 따라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아내를 데려다준 고급 승용차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울을 빠져나가 대천 쪽으로 가고 있었고 둘은 여느 연인들처럼 손잡고 바다를 걷기도 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3시쯤 근처 모텔로 사이좋게 들어갔죠. 저는 그 모습들을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제 핸드폰에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그들이 들어간 모텔 앞에서 차를 세우고 그것들이 저 안에서 뭘 할지 상상하니 너무나도 비참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자기를 기다린 시간만 몇십 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하며 정말 미칠 것 같았죠. 그렇게 두 사람을 캔 결과 바람난 상대방은 아내 회사의 전무였고 전무라는 높은 직급에 비해 나이가 우리 또래 아주 젊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그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른 채 겨우 집에 도착해 아내와의 결혼 사진을 보며 벽나발이나 불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는 바람난 새끼와 여행까지 갔다 오더니 기분이 좋아졌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전 이를 바득바득 깔며 연수가 꽤나 즐거웠나봐. 사람이랑 같이 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더니 이젠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는 뻔뻔하게도 신입 팀원들도 이제 일이 익숙해졌는지 말도 잘 듣고 일머리가 있어서 편하게 있다 왔네. 근데 당신 출근 안 해? 벌써 7시 30분인데? 하며 자기 먼저 출근한다면서 쌩하고 나가버렸죠. 밤새 술 마시고 한숨도 자지 못해 얼굴이 상해 있는 전 안중에도 없단 표정으로요. 당연히 즐거웠겠죠. 팀원이고 뭐고 회사 갈 때마다 몰래 만나는 애인이 있으니 얼마나 설레고 즐거웠을까요? 전 그때부터 증거물을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그대로 저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아내의 바람 증거를 찾을 때마다 아내가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러니까 남자들이랑 오래 사귀질 못했지. 보고 배운 게 바람밖에 없으니 어쩔 수가 없나 보구나. 너랑 사귄 남자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 이혼 전까지 아내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났나 봅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며 늘 따라다녔던 제가 최근 들어 자신에게 냉정하게 대하니 아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요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았지만 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웃어 넘겼죠. 그럴 때마다 전 속으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모아졌을 때쯤 바람난 전무가 아닌 그의 와이프를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의 와이프는 회사의 이사였죠. 알고 보니 와이프의 친가가 아내의 회사 주주 중에 한 명이었고 낙하산식으로 사위를 전무로 꽂아줬던 거였습니다. 전무의 와이프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 5분 전 카페 앞으로 우리나라에 얼마 있지도 않은 슈퍼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착했고 거기서 큰 키에 늘씬한 여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것들로 치장을 해서는 카페로 들어와 제 앞에 서더니 하승준 씨 맞나요?
제가 이전무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절 보자고 하셨죠? 하며 의자에 앉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 제 아내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제가 이때까지 겪었던 일들, 당신의 남편이란 작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는 사실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더니 이내 곧 한숨을 한번 쉬며 또 병이 도졌군 이 인간. 내가 한 번 더 바람난 거 걸리면 가만 안 둘 거라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다니나 보네요. 네? 또라뇨? 설마 바람난 게 처음이 아니었나요? 알다시피 내 남편 생긴 게 반반해요.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바람은 있었지만 또 이러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제가 얼마 전 둘째를 낳았거든요. 둘째 낳고는 정신 차리겠다고 무릎까지 꿇었었는데 정말로 안 될 사람이네요. 첫째 가졌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럴 줄은. 바람났다고 들킨 여자들만 한 트럭이에요. 얼마 전엔 남편 애를 가졌다고 찾아온 여자가 있질 않나 어지간하죠? 솔직히 저 없었으면 어디 회사 말단 직원 나부랭이나 하면서 살 인간을 아빠한테 부탁해서 전무까지 만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이나 잘할 것이지. 정말 이제 못 참겠네요. 전무고 뭐고 카드랑 돈줄 다 막아버리고 회사도 그냥 그만두게 하려고요. 허구한 날 바람만 피워대는 것 치고는 체면치레도 심하고 그러니 이참에 개 쪽이나 한번 줘야겠네요. 아무튼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안 그래도 이 인간 요새 회사 일이 바쁘단 핑계로 말도 없이 외박도 서슴치 않아 의심하고는 있었는데 이젠 저도 한계네요 하며 이를 부득부득 깔더니 가기 전 제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선 돌아갔죠.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따라 하루가 너무나도 길고 힘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몇십 년을 따라다닌 결과가 이건가? 내가 사랑이 부족했나? 하면서 그날도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생각하며 절 자책했지만 결국 바람이 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결혼까지 했음에도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 탓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전무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전무의 와이프도 저와 같은 날에 그 둘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전무의 와이프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칼을 빼들었는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변호사 팀을 고용해 보통 사람들의 몇 년치 연봉을 위자료로 청구했고 회사의 대문짝만하게 남편의 이름과 제 아내의 이름까지 플랜카드로 적어서 회사 내에서 바람난 뻔뻔한 것들이라며 둘을 공개 망신까지 주었죠. 여자의 몸으로 대기업에 들어가 최연소의 나이로 과장이란 직급을 달기 직전의 아내는 당연히 더 이상 회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저나 전무의 와이프에게 줄 위자료가 모자라 여기저기 돈까지 꾸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는 그런 절 끝까지 호구 취급하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심지어 아내의 바람난 상대는 알고 봤더니 저의 절친이자 아내의 세 번째 남편이었던 동현이었습니다. 동현이는 아내와 이혼한 뒤 다니고 있던 직장 상사의 딸과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얼마 전 만나던 그 여자였고 성격 차이로 이혼할 땐 언제고 하연이와의 육체적인 관계는 꽤 맞았는지 이혼하고도 밤이 외로울 땐 때때로 만나 몰래 욕구를 푼 듯 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늘 저를 볼 때마다 벌레 취급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했는데 고소장이 날아간 날 절 찾아와서는 그 예쁜 눈에서 눈물까지 흘려대며 나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알잖아 우리 집 얼마나 막장인지. 밖에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 우리 아빠 나 이혼한 거 알면 날 죽이려고 될 거야. 자기들이 했던 일들은 생각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4번이나 이혼했다고 하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면서 이번엔 절대로 남편한테 잘하라고 나한테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유산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줄 위자료도 부족해.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나 당신 아이 임신했어. 당신 나랑 꼭 닮은 아이 갖고 싶다고 했잖아. 회사도 그만뒀겠다. 집에서 얌전히 애나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만 할게. 미안해. 잘못했어. 하며 싹싹 비는데 그때만큼은 하연이가 저한테 솔직했으면 어쩌면 용서해주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정을 지켰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연이는 끝까지 제게 거짓말을 해댔죠. 임신이라고? 하연아 거짓말도 적당히 해. 임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너 내가 애 가지자고 할 때 죽어도 갖기 싫다고 했지? 근데 어쩌나? 나 무정자증이야. 임신을 할 수가 없다고. 너는 어떻게 된 게 끝까지 이러냐? 제발 나랑 이혼하고는 외롭다고 다른 남자 찾지 마라. 아무것도 모르고 너 같은 애랑 다시 결혼할 남자들이 불쌍해 하며 쏴붙이고 돌아왔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앞에선 늘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만 보였던 하연이가 그때만큼은 흔들리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는지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저의 긴 짝사랑이 그제서야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저도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휴가를 내고 며칠 바다로 바람을 쐬러 다녀왔고, 그렇게 여행지에서 하염없이 술만 마시며 앉아있는데 동현이의 와이프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지냈죠? 어떻게 그것들한테 위자료는 잘 받았나요? 아무튼 각설하고 당신한테 고마워서요. 사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도저히 애 둘 낳고 보니 아빠 없이 자랄 애들한테 미안해서 참아 이혼은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당신 덕분에 이혼하게 되었고 고마워서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땡땡 기업이라고 알아요? 제 삼촌이 하는 회사인데 곧 상장할 것 같거든요. 돈 있으면 10일 후에 발표 날 때 조금이라도 넣어놔요. 적어도 최소한 5배는 갈 거니까.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 자유예요. 하며 자기 할 말만 하더니 끊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술이 번쩍 깨서 진짜인가 싶어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정말 그 여자가 말한 기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혹시나 해서 여의도에서 증권맨으로 일하는 친구에게 그 회사 어떤지, 만약 상장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슬쩍 떠보았더니 자기도 요새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라고, 상장만 하면 무조건 자기도 몇 천은 이상은 넣을 거라며 어떻게든 주식에 주자도 모르더니 보는 눈이 좀 생겼다 짜식 하며 절 놀려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말과 그 와이프의 말을 믿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저희 집 담보대출을 받아 몰빵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일 이후에 상장하자마자 미친듯이 오르더니 결국 몇 날 며칠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평생을 먹고 살 돈을 벌게 되었고, 그 와이프란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그 전무의 와이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목소리로 "정말 날 믿고 투자할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축하해요. 제가 남편 보는 눈은 없어도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그런 쪽으로 보는 눈이 꽤 있거든요.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나 당신 둘 다 동변상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남편 동현씨 많이 사랑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짝사랑하며 몇 년을 쫓아다니다 결혼했는데 그런 결말이라 속이 많이 쓰렸거든요. 당신도 하연씨라고 했나? 그분 많이 사랑한다고 들었어요. 아니, 사랑했다고. 그래도 사람이 힘들 때 돈이라도 없으면 비참하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 돈으로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 힘들 때 술 한잔 사줄 수는 있지 않겠어요? 하며 전화를 끊었고, 덕분에 저는 4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술 친구도 생겼겠다, 빚도 다 갚았겠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